자. 안녕하세요. 전종철의 전격시사 진행을 맡은 전종철 기자입니다. 여야가 총선 선거대책위원회 구성을 확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한동훈, 나경원, 안철수, 원희룡, 윤재욱 위원장 5인 체제, 민주당은 이재명, 이해찬, 김부겸 위원장 3인 체제를 출범시켰습니다. 전국 19개 의과대학 교수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에 대응해서 공동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오는 15일까지 각 의대 교수들의 사직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의대교수 비대위는 의대 증원을 1년 뒤에 결정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의사 증원을 포함한 의료 개혁은 더 늦추기 어렵다고 강조했고 대한의사협회 비대위도 협상에 합의한 바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러시아에서 탈북민 구출 활동을 하던 한국인 선교사가 간첩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오늘 방송에선 여야 선대위 구성과 막바지 공천, 총선 판세 등을 짚어보고 의료 공백 사태를 끝내기 위한 해법을 서울대의대 비상대책위 관계자들로부터 들어봅니다. 3월 13일 수요일 전종철의 전격시사 출발합니다. 전종철의 전격시사는 유튜브로도 실시간 방송합니다. 문자 참여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콩 어플은 무료입니다. KBS 1라디오 채널에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명품 콘텐츠가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뉴스브리핑 KBS 보도본부 우정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정부가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면허 정지를 예고한 뒤에 어젯밤에 전국 의대 교수들이 긴급 회의를 열었습니다. 결정사항 있었습니까? 네, 이 결정사항이 좀 나왔습니다. 회의 결과 이 전국 19개 의과대학 교수들이 공동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을 하기로 했습니다. 위원장에는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대위원장인 방재승 교수가 선출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오는 15일까지, 이 모레까지죠. 각 의대 교수들의 사직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어젯밤에 이 19개 의대 비대위 대표들이 온라인 회의를 열어서 이렇게 결정을 한 건데요. 전공의에 이어서 이 의대 교수들까지도 집단 행동을 할 수 있는 상황까지 놓이게 됐습니다. 네, 정부는 어떤 입장을 밝혔습니까? 네, 이 회의 전에 먼저 좀 이런 움직임들이 좀 나오자 정부는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면서 의대 교수들에게 사직 의사가 있다면 철회를 해줄 것을 촉구를 했습니다. 또 다른 집단 사직으로 이 환자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건 국민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대화를 계속하려고 노력하겠지만 이 집단 행동이 현실화하면 진료 유지 명령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복수의 전공의와 비공개로 만났다고 하는데요. 진전이 좀 있었나요? 네, 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 복수의 전공의와 만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집단 사직 사태 이후에 처음인데요. 이 비공개 모임에서 전공의들은 이번 사태에 대한 견해를 좀 집중적으로 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선 정부는 일단 함구를 하고 있는데요. 다만 이번에 만난 전공의들이 이 전공의 대표 측의 전공의들이 아니라 이 개별 전공의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박단 전공의 협의회 비대위원장은 SNS를 통해서 조 장관을 만나지 않았다면서 의대 증원 방침 철회가 없으면 대화할 수 없다. 이렇게 좀 다시 한번 강조를 하기도 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 간부들은 경찰 소환 조사를 마쳤다고 하네요. 네, 이 전공의들의 집단 행동을 부추긴 혐의를 받는 이 의협 간부들이 어제 거의 하루 종일 이 조사를 받았습니다. 김태구 의협 비대위원장이 이 자정을 넘어서 경찰서를 나왔고요.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 의사회장은 출석 1시간 만에 이 조사를 거부하고 좀 떠나기도 했습니다. 사태가 장기화되다 보니까 서울 의대 교수 비대위가 대화 협의체를 만들어서 논의한 뒤에 의대 증원을 1년 뒤에 결정하자 이런 중재안을 내놨죠? 네, 이 오는 18일에 이 집단 사직을 예고한 서울 의대 교수 비대위가 의대 증원을 말씀하신 대로 1년 뒤에 이 결정을 하자는 중재안을 내놨습니다. 국민대표, 전공의 등이 참여하는 대화 협의체를 만들어서 좀 논의를 한 뒤에 결국은 1년 뒤에 의대 증원을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자는 겁니다. 정부는 이에 대해서 이 의사 증원을 포함한 의료 개혁은 더는 늦추기는 어렵다면서 제안에 선을 그었습니다. 대한의사협회 비대위도 협상에 합의한 바 없다고 일축하기도 했습니다. 네.
총선이 오늘로 28일 남은 가운데 여야가 선거대책위원회 구성을 확정했습니다. 우선 국민의힘 선거위원회 구성 어떻습니까? 네, 국민의힘이 어제 이 선거대책위원회 구성을 확정을 했습니다.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 총괄 선대위원장을 맡기로 했고요. 나경원 전 의원, 또 안철수 의원, 원희룡 전 장관 등이 공동 선대위원장을 맡아서 이 자신이 출마하고 있는 각각의 지역이 서울과 경기, 인천을 각각 좀 책임을 지기로 했습니다. 네, 민주당은 선대위 출범식을 열었죠? 네, 이 국민의힘보다 하루 앞서서 이 민주당은 선대위 구성을 확정을 했는데요. 어제 이 출범식을 열고 본격적인 선거 운동에 나섰습니다. 이재명, 이해찬, 김부겸 이렇게 3인 상임 선대위원장 체제에다가 공동위원장만 20명 가까이나 됐습니다. 네. 공천 작업도 이제 막바지인데 국민의힘에선 전현직 의원 대결로 관심 모았던 서울 중성동을 경선 결과가 나왔어요. 네, 이 서울 중성동을 관심이 많았던 지역인데요. 결국에는 이해훈 전 의원이 하태경 의원을 이겼습니다. 하태경 의원은 믿을 수 없는 결과라면서 이 바로 경선 여론조사에 이 전체 정보를 공개해달라 이렇게 좀 촉구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과거 이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발언으로 논란에 휩싸였던 이 도태우 예비 후보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이 사과의 진정성을 인정한다면서 공천을 유지하기로 좀 사실상 가닥을 잡았습니다. 네. 민주당이 출국 금지 해제 후에 호주 대사로 출국한 이종섭 전 국방장관에 대해서 특검법을 발의했어요. 네, 이 민주당이 결국 특검법을 발의를 했습니다. 이종섭 전 장관은 앞서서 이 해병대 최상병 사건의 수사 외압 의혹에 연루가 돼서 이 공수처의 수사를 받는 와중에 이 출국 금지가 됐고 이 출국 금지 중에 이 호주 대사에 내정이 돼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민주당은 이 전 장관이 주 호주 대사로 임명된 뒤에 이 출국 금지가 해제된 후에 출국을 하자 이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를 해왔습니다. 도피성 출국 의혹을 밝히겠다면서 이른바 이종섭 특검법을 당론으로 발의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본인들이 원하는 답을 듣지 못하면 이 번번이 특검을 남발하는 건 소모적이고 낭비적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네. 민주당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의 시민사회 몫으로 추천됐다가 반미활동 경력 그리고 사드 반대 경력으로 논란이 된 두 후보가 결국 사퇴를 했어요. 네, 이 말씀하신 대로 한미 연합훈련 반대단체에서 활동한 이력이 좀 논란이 됐었던 전지혜 금융정의연대 운영위원이 어제 자진 사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 의원은 낡은 색깔론을 꺼내들어서 청년의 도전을 왜곡하는 국민의힘에 분노한다면서도 정권 심판을 바라는 국민들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다면서 사퇴를 했습니다. 전 의원에 이어서 여성 비례 2번으로 뽑혔던 정영일 구례군 농민회장도 이 종북몰이의 희생양이 되는 현실이 슬프다면서 후보를 사퇴를 했습니다. 더불어민주연합은 각 단위에서 추천받은 후보들을 다시 좀 검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간밤에 미국 노동부가 지난달 소비자 물가를 발표했습니다. 상승률이 시장의 예상치를 뛰어넘었다고 하네요. 네, 이 미국의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말씀하신 대로 지난해 2월과 비교해서 3.2% 상승을 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1월 상승률과 또 월스트리트 저널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3.1%보다 조금 좀 높았습니다. 2달 연속 시장의 예상치를 웃돈 건데요. 이렇게 물가가 중요한 건 미국의 기준금리를 결정할 때 이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이죠. 이번 결과를 두고 금리 인하 시기가 다소 늦춰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주로 다가온 미 연준의 이번 금리 결정 회의에선 연준 위원들의 금리 예측표가 나오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올해 3번 정도 이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기존 전망이 그대로 좀 유지가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어제 열린 대장동 사건 재판에 지각 출석했다고 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네, 이 앞서서 말씀드렸던 어제 오전에 있었던 민주당의 선대위 출범식 참석 때문에 오전 재판에 못 갔습니다. 앞서서 이 대표 측이 재판부에 연기 요청을 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다. 일단 총선 일정을 소화를 한 것 같습니다. 결국 오전에 이 휴정이 됐고 오후로 미뤄진 재판에서 이재명 대표는 오후에 출석을 해서 이 재판부 변동에 따른 공판 갱신 절차, 이 절차를 간략히 진행을 해도 이의가 없다는 뜻을 이재명 대표가 밝혔고 재판은 그래서 22분 만에 최종적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총선 기간에도 이 대표 재판은 예정대로 진행이 되나요? 네, 일단은 뭐 총선 일정에도 불구하고 재판을 예정대로 진행을 하겠다는 게 이 재판부의 원칙으로 읽히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는 19일로 예정된 다음 재판에 불출석 의사를 밝혔지만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앞서서 지난달 16일에도 이 대표 측이 어제 재판에 못 나온다고 했지만 재판부가 사정을 고려를 해줄 수가 없다면서 어제 결국 재판을 열었습니다. 재판부의 이런 확고한 원칙에도 불구하고 뭐 총선이 지금 뭐 한 달도 안 남은 데다가 증인인 유동규 씨마저 이 대표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에 출마를 했기 때문에 재판을 진행하기가 사실상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SK그룹 최태원 회장과 아트센터 나비 노소영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이 어제부터 시작됐습니다. 특히 어제는 두 사람 모두 직접 법원을 찾았는데 법정에서 마주친 건 약 6년 만이라고 합니다. 이거 얄궂은 상봉이라고 해야 하나요? 네, 어땠습니까, 분위기? 정말 좀 얄궂은 상봉입니다. 뭐 6년이라는 오랜 시간이 흐른 데다가 뭐 그것도 이번 소송이 상당히 좀 살벌한 소송이기 때문에 정말 좀 만남이 불편했을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이 법정에서 만난 거는 말씀하신 대로 지난 2018년 1월 조정기일 이후에 약 6년 만입니다. 어제는 일단 첫 변론기일이어서 뭐 큰 이슈는 없이 좀 마무리가 됐는데요. 비공개로 진행된 재판은 2시간 만에 끝이 났습니다. 앞서서 1심에서 노 관장은 1조 원대의 주식 재산 분할을 요구를 했었는데 이게 사실상 좀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그래서 2심에서 노 관장은 2조 원대의 현금을 요구하는 걸로 바꿨습니다. 그러면서 적극적으로 장외 공방도 벌였었죠. 최태원 회장이 그동안 동거인과 이 혼외자에게 1,000억 원 가까운 돈을 썼다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또 최 회장 측이 특정 로펌을 선임을 해서 유리한 판결을 위해서 재판부 재배당을 꾀하고 있다. 이런 주장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최 회장 측은 강하게 반박했죠? 네, 이 최 회장 측의 반격도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이 최 회장 측은 동거인과 혼외자 중에 1,000억 원을 증여를 했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강하게 부인을 했습니다. 또 변호사를 추가로 선임을 한 건 이 노 관장이 제기한 이 새로운 주장들을 대응하기 위한 거라고 반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한치의 양보도 없이 충돌한 양측이 지금 항소심까지 왔는데요. 결론은 생각보다는 좀 빨리 날 것 같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6일에 다음 재판을 열고 2심 변론 절차를 마무리를 한 뒤에 최종 선고 기일을 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남 광양시 시의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시의원이 공식석상인 본회의장에서 연인에게 공개 청혼했다고 하네요. 네, 이 연합뉴스를 포함해서 일부 매체들이 보도를 한 내용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전남 광양시 시의회의 한 시의원이 공식석상인 이 본회의장에서 교제 중이던 공무원에게 이 프로포즈를 해서 좀 부적절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상황이 좀 대략 이랬습니다. 지난 11일에 이 시의회에서 열린 임시회 본회의에서 박철수 의원이 시정 질문을 마친 뒤에 갑자기 본회의장에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게 돼 죄송하다 그러면서 양해를 구합니다. 그러더니 박 의원은 놓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서 광양시 소속의 한 여성 공무원의 이름을 부르면서 결혼을 해달라고 한 겁니다. 이런 박 의원의 발언은 이 청내의 방송을 통해서 이 청 안에 있던 공무원들에게 전달이 됐는데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어서 이 사무실로 찾아간 박 의원은 연인인 공무원에게 결혼을 청하고 승낙을 결국 받았다고 합니다. 두 사람은 올해 결혼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인들끼리의 프로포즈라면 문제가 될 것이 없겠지만 이 시의원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시의회의 본회의 중에 이렇게 하는 거는 이 시의원으로서 좀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게 사실입니다. 당사자 박 의원은 결국 사과했다고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우정화 기자 수고했습니다. 지금 시각 7시 34분입니다. 전종철의 전격시사 출근길 날씨 정보입니다. 아침에는 짙은 안개 내륙 곳곳에 끼어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되겠고요. 오늘과 내일 전국의 하늘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이틀간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는 곳이 있긴 하겠는데요. 낮 기온이 부쩍 오르겠습니다. 일교차는 크겠고요. 오늘 아침 기온 서울이 1.6도로 출발해 낮 기온 12도까지 벌어지면서 어제보다 아침 기온은 낮고 낮 기온은 2도가량 높아서 일교차 더 커집니다. 세종과 대전 13도,
광주, 부산 14, 강릉, 대구 15도 등으로 대부분 두 자릿수의 낮 기온을 기록하겠습니다. 전국이 10도에서 15도 분포 보이면서 대부분 포근함이 쭉 당분간 이어지겠고요. 내일과 모레 서울이 15도, 토요일은 16도까지도 예보되어 있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모레까지 동해안과 산지에 바람이 강하고 또 중부지방과 경북 내륙도 오늘 오후부터 밤까지는 바람이 강해집니다. 동해안의 대기는 차츰 더 건조해지겠고요. 오늘 미세먼지 농도 대부분 괜찮다가 오늘 밤 수도권과 강원 영서 등 일부 중부 지역으로 나빠지겠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 1.6도입니다. 전격 시사 출근길 날씨 정보 최형우였습니다. 계속해서 이 시각 교통 상황 KBS 교통정보센터의 이현 씨가 정리해 드립니다. 네, 중부 내륙고속도로 서여주 부근 모습인데요.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안개가 짙습니다. 자욱한 안개 속에서 출근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비상등과 안개등 활용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출근 정체는 어제보다 조금 덜한 상황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양산 부근에서 정체입니다. 이후로 북천안 부근에서 막히고 있고요. 수원 부근은 양방향에서 속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 도심 들어오는 차들인데요. 달래내에서 반포 쪽으로 답답합니다. 용인 서울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서분당에서 서판교 쪽으로 천천히 가고 있습니다. 서울시내 분당서로 청담대교 쪽이고요. 평소보다 정체가 덜합니다. 수원 아들목에서 탄천 1교 쪽으로 속도를 줄이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전종철의 전격 시사. 의대 증원 문제를 둘러싸고 정부와 의료계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서울대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정부가 사태 해결에 나서지 않을 경우 오는 18일부터 전원 사직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서 전국 19개 의과대학 교수들은 공동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오는 15일까지 각 의대 교수들의 사직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자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방재승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방재승입니다. 일단 어제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 이제 결정사항 여쭤보는데 본래 이제 네. 서울대 의대에서 오는 18일을 기점으로 봤는데 네. 전국의 의대 교수들이 모인 여기에서는 기점이 15일로 당겨진 개념입니까? 아닙니다. 별개인가요? 네, 별개입니다. 3월 15일로 어제 전국 의과대학 11대학 교수들이 결의한 거는 3월 15일까지 네네. 각 대학별로 사직을 할 건지 결의할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해서 오시라 그런 뜻입니다. 사직 여부를 결정해서 와라. 네네. 그러면 그분들이 이렇게 취합해 오라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상황을 일단 파악해 보겠다. 전체적으로 여론이 어떤지. 네, 그래서 3월 15일 저녁에 다시 저희들이 이제 회의를 해서 네. 최종적으로 저희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 의견이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앞서서 서울의대 비상대책위원회는 정부가 합리적 방안 제시하지 않는다면 오는 18일부터 교수들이 이제 사직서를 제출하겠다 이렇게 그때 밝히셨었어요. 그리고 이어서 어제는 의대 증원 문제는 공신력 있는 분석을 한 뒤에 협의체를 만들어서 협의를 하고 뭐 전공의 뭐 국민 대표까지 포함된 협의체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1년 후에 그거를 결정하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네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네. 어제 국회에서 제가 제안을 한 거는 저희 서울대 비대위에서 제안을 한 거는 네네. 현재 상황이 정부와 의협에 너무 강대강 대치고 전혀 해결 국문이 보이지 않으니까 저희 서울대 비대위 내에서 정부에도 바라고 의협에도 바라고 이렇게 이제 중재안을 냈습니다. 그 내용이 정부에 바라는 거는 의사 수를 2,000명으로 못 박지 말고 증원 가능하다 하고 대화 협의체를 구성하자 이런 쪽이고요. 네. 의협에도 바라는 거는 전면 재검토가 아니고 증원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대화 협의체를 구성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바라는 거는 정부와 의협이 이런 대화 협의체 구성에 동의하면
전원 복귀합시다. 그런 뜻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그러면 협상 테이블에 앉는 그 대화의 주체는 지금까지 정부, 의협 이렇게만 하지 말고 좀 더 이렇게 그 3자의 객관적인 판단과 이렇게 국민의 의견이 들어가야 돼서 정부, 의협, 여당, 야당, 그리고 국민대표, 그다음에 교수, 전공의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좀 제대로 협의체를 만들어 보자, 그런 뜻입니다. 네. 제안 내용을 보면은 이제 증원 네네. 규모에 대해서는 공신력 있는 제3기관의 분석 평가 거쳐서 결정하자는 건데, 네, 하면 정부는 2,000명은 최소 증원 규모라는 걸 계속 이제 강조하고 있거든요. 네, 만약에 정부가 2,000명 증원 고수하되 네, 필수 의료 분야 수가 조정하거나 지원 늘리는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면 네. 2,000명이라는 이거를 고수한 상태에서도 대화가 가능한 겁니까? 아니면 증원 규모 양보할 때까지는 대화가 불가능한 건가요? 증원 규모 양보할 때까지는 대화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왜 그러냐 하면 저희 전공의들의 의견이 너무나 태도가 지금은 강경합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린 그 제안이 설령 의협과 정부가 동의를 한다고 해도 전공의 쪽에서는 그 제안을 받아들일 수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어제 전공의 박단 대표가 올린 글에 보면 네. 그 서울대 비대위에 이런 의견에 합의한 적 없다, 이렇게 바로 글을 올리실 정도면 전공의들이 사실 얼마나 그 지금 현재 상태 상황에 대해서 좀 많은 실망을 하고 미래의 앞날이 안 보인다고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정부하고 의료계 사이의 갈등 골이 워낙 깊다 보니까 네네. 사실 이번 주 안에도 뭐 돌파구가 마련될까, 이게 사실 앞이 잘 보이지 않아요. 저희가 봐도. 맞습니다. 그렇다면 교수들의 사직 시한으로 정한 18일, 네. 이게 너무 빠른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어떻게 보세요? 네, 저희 서울대에서는 전공의가 첫 전공의가 사직서를 낸 게 2월 18일입니다. 네. 그래서 법적으로 이제 한 달이 지난 3월 18일부터 이제 법적 효력이 발생돼서 실제로 서울대 의대 교수들은 3월 19일부터 아마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낼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네. 이게 시점으로 보면 당연히 이제 빠르다고 할 수 있는데 저희는 어쨌든 교수 입장에서는 의대생과 전공의를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일을 3월 18일로 잡은 겁니다. 네. 그리고 사표를 만약에 이제 3월 19일부터 말씀하신 대로 낸다고 했을 때, 내기 시작한다고 했을 때 네. 그 수리는 누가 하는 겁니까? 수리를 해야 이게 처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낸다고 결정되는 건 아니죠. 네. 사표 수리는 각 대학 병원 병원장님이신 거지요.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병원장님이 그거를 이제 취합을 해 있다가 이거를 정말 수리를 하냐 안 하냐는 또 고민을 하셔야겠네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거기서 병원장의 사표 수리에 약간 여지는 남아 있다고도 보여집니다. 네, 네. 자, 비대위원장님께서는 그 분당 서울대 병원에서 신경외과 뇌혈관 질환을 주로 진료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른바 네. 필수 의료 분야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전공의 없이 진료하는 지금 현재 병원 상황 어떤지 조금 전해주세요. 사실은 굉장히 좀 개탄스러울 정도로 좀 심각합니다. 제가 정규 수술을 거의 2주째 전혀 못하고 있고, 네. 응급수술만 이제 응급이나 준응급 수술만 하고 있는데 전공의가 사실은 없이는 교수와 전임의들로만 이게 들어가야 더 수술을 해야 하는데 인력 자체가 너무나 부족하다 보니 수술할 때 교수 2명이 들어가거나 교수와 전임이 들어가면 병동이나 중환자실이 비게 됩니다. 네. 사실상 수술하는 동안에 병동이나 중환자실에서 급한 일이 생겼을 때 그 환자를 달려가서 치료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거죠. 그런데 교수도 사람입니다. 거의 지금 한 3주, 4주째가 되니까 체력적으로 너무 지쳐서 교수들도 이대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거의 한계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를 저도 들었거든요. 네.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교수님들이 정말 사직하고 병원을 떠나면 네. 병원 운영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일단 저희 총회 때 얘기가 나온 거는 사직서를 내더라도 법적으로는 그 병원장님이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으면 한 달간의 유예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간 유예 기간이요? 예. 네네. 그래서 아무리 저희가 사직서를 냈도 저희는 신분은 의사입니다. 그리고 국민의 그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의사이죠.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대안은 사직서를 내더라도 자원봉사나 아니면 2000년에 의약분업화합 때처럼 참의료 진료단 같은 거를 만들어서 최대한 어쨌든 버텨볼 생각인데 네. 어디까지 버틸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군요. 한 달간 유예 기간이 그럼 끝나면 그때는 사직서를 자동 수리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뜻이죠? 한 달간 유예 기간이라는 뜻이? 병원장님이 그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아도 네. 한 달이 지나면 그냥 자동으로 사직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네. 사직서를 내면 한 달이 지나면 무조건 사직이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직서 네네. 네, 그래서 그 전공의들이 서울대병원에서 첫 사직서 낸 전공이 2월 18일이기 때문에 네. 3월 18일 8이 되면 그냥 자동 사직이 되는 전공의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군요. 네, 근데 사실은 서울대 교수들이 이렇게 사직서를 내고 나가고 싶겠습니까? 오죽하면 전 국민의 이런 손가락질 받으면서 너네가 의사냐 교수냐 뭐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사직서를 낼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국민들도 제발 저희들 의견을 좀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교수님 자원봉사 형태, 참의료 진료단 형태 그거 들으니까 제가 그 이전에 이걸 몰랐을 때보다는 약간 마음이 네. 살짝 놓이긴 하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국민들이 좀 약간 이 의사들의 집단 행동에 대해서 안 좋은 시선으로 보는 거에 대해서 제가 불편한 질문 한두 개만 드릴게요. 네네. 교수 집단 사직 그것도 이제 전원 사직이라는 거 일종의 이제 국민들 보기엔 극약 처방이다 이렇게 보일 수 있는데 네네. 아무리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는데 불만이 있더라도 네. 이제 대학병원 교수들은 사회 지도층입니다. 이런 분들이 네네. 네. 환자 생명을 이렇게 걷어차고 나간다는 걸 상당수 국민들은 납득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맞습니다. 저도 200% 동의합니다. 네, 200% 동의하는데 그런 손가락질과 질타를 받으면서까지 그것도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결정했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구체적인 어떤 개개인의 심정 말고도 네. 교수들 자체의 그 체력이 실제는 정말 한계 상황입니다. 네. 2000년 의약분업화합 때는 저는 전공의 3년 차로 그때 서울대 전공의 대표로 그 참의료 진료단을 했었는데, 그렇군요. 네, 그 당시는 전공의들이 같이 들어와서 참의료 진료단을 교수하고 전임하고 같이 돌아가서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업이 그 당시에 한 4개월, 5개월 갈 수 있었던 거고,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서 네. 전공의들이 아예 없기 때문에 전임들도 그 사직서 내고 나가신 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저희 병원만 해도. 네네. 교수들만 남아 있는데 이게 얼마나 버틸 수 있겠습니까? 교수님 지금 말씀하신 오죽하면 서울대 교수들이 이러고 의대 네. 교수들이 이러냐 이건 제가 좀 사실 심정적으로는 이해되는 부분은 있긴 한데 네. 비슷한 질문은 제가 다른 각도에서 드리면 아울러서 일반 국민 눈에는 네. 대학 교수,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이 대학병원을 떠나도 네. 우리들은 의사 면허증으로 잘 살 수 있다는 약간 오만함이랄까요. 그리고 의사끼리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뭉치면 네.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하더라도 뭉치면 똘똘 네. 뭉치면 의사이긴 지킬 수 있다는 이기심, 자신감 어떤 발로로도 국민들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인의 이제 공적 책무라는 걸 생각하면은 네. 이런 극단적인 집단 행동은 조금 더 신중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올 수 있어요. 맞습니다. 제가 하나 더 얘기 드리면 네. 그렇게 사실 결정하게 된 이유가 단지 이제 저희 교수들의 피로감 때문은 절대 아니고 더 큰 목적이 있습니다. 뭐냐면 3월이 지나서 4월이 되면 네. 대한민국은 정말 의료 파국입니다. 파국. 의대생은 내년에 8,000명 들어오고 네.
그다음에 전공의들이 4월이 되면 복귀할 거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공의들이 없으면 지금의 대학병원, 특히 서울과 수도권의 대형 병원, 빅5, 빅6 병원들이 차례로 줄도산을 할 겁니다. 국민들이 제일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거는 저희들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한 달 뒤, 2달 뒤에는 서울대, 삼성, 아산, 세브란스 같은 큰 병원에 가서 내가 진료를 받고 제대로 암 수술 받고 뇌 수술 받고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도저히 되돌릴 수 없다는 겁니다. 의사 단체가 100% 항복 좋습니다. 이제 정부 말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이미 4월은 끝났습니다. 대한민국 의료는 끝났다고요. 그런데 그거를 제일 잘하는 거는 오히려 개원과 의사분들도 그러시겠지만 특히 대학병원 교수들 아니겠습니까? 네. 대형병원 의사들이 더 그런 심정이거든요. 그럼 이거는 막아야죠. 의사 자신의 그거를 떠나서 올바른 지식인이라면 이게 총칼이 앞에 있어도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네. 저 교수님 말씀은 의료 파국은 막아야 된다. 이게 맞습니다. 4월까지 가면 안 된다. 그걸로 제가 맞습니다. 이해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자, 병원도 걱정이지만 교수님들이 자리 떠난다면 의대 교육도 이제 마비될 겁니다. 그래서 네. 이게 사태 해결 늦어지면 유급 피할 수 없는 건가요? 아니면 보충 수업 같은 걸로 이렇게 대안으로 어떻게 메꿀 수가 있는 건가요? 네, 메꿀 수 없습니다. 그게 의대는 보통 다른 대학 학과하고 다르게 2월 초부터 시작하는 대학들이 그러니까 학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네. 3월이 아닙니다. 그래서 방학을 반납하고 해도 그 수업 일수를 못 채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의대의 방학은 보통 타대학 다른 과처럼 한 달이나 한 달 반이 아니라 보통 2주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미 그 방학까지 다 계산을 해봤을 때 네. 3월 20 제가 알기로는 3월 한 26일, 7일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그 시점이 끝나면 뭐 의대생이 전체 유급으로 가기 때문에 전공의가 복귀를 한데 의료 파국은 시작되는 거라고 봅니다. 네네. 네. 자, 교수님. 네. 그 이제 시간이 한 1분 20초 요 정도 남았으니까 한 네. 1분 정도로 요약해 주시는데 마지막으로 혹시 네. 청취자분들 그다음에 국민들께 꼭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면 이렇게 한 말씀을 해 주세요. 네. 저는 거의 30년간 환자만 본 의사입니다. 환자만 본 필수 의료 뇌혈관 외과 의사가 이렇게 국민들의 손가락을 받으면서 맨 앞에 나서서 사직이라는 단어를 쓰면서까지 나올 때는 제발 뭔가 이유가 있다고 좀 생각을 해줬으면 합니다. 비유하자면 조선시대에 어떤 양반가운 아가씨가 있는데 그 아가씨가 시집을 안 가겠다고 하는데 아버지가 계속 주장해서 드디어 시집 가기로 이제 했는데 김도령한테만 가라. 아빠, 난 박도령이나 이도령이 좋은데 안 돼. 김도령한테 가는 건 정해놓고 박도령, 이도령은 타협 대상이 아니야. 대신에 금가마, 은가마 아주 결혼식 성대하게 치러줄게. 그게 타협이 되겠습니까? 그 아가씨가 처할 수 있는 거는 아마 조선시대는 자살밖에 없을 겁니다. 전공의들은 아마 조선시대 아가씨의 자살가 하고 싶은 심정일 겁니다. 정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의료 파국은 막아야 된다는 저 방재승 교수님 말씀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방재승 전국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전종철의 전격시사 1부 순서 끝내고 2부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신혜라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한 늘 봄처럼 따뜻한 학교, 늘봄학교를 아시나요? 그동안 아이가 돌봄 교실에 탈락하면 어쩌나 걱정 많으셨죠? 올해 초등학교 1학년부터 희망하는 학생 모두 매일 2시간 맞춤형 프로그램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고 하네요. 늘봄학교는 학교 수업이 끝난 오후 시간에도 함께 운동하고 예술을 즐길 수 있도록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누구나 누리고 모두가 만족하는 늘봄학교에서 아이들의 꿈을 키워주세요. 늘봄학교 캠페인은 교육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보건복지부 장관 조경입니다. 정부는 국민의 생사가 달린 중증 응급의료가 빈틈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사명감으로 의료기관을 지키는 의료진이 중증 응급 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가벼운 질환은 가까운 동네 병의원이나 비대면 진료를 이용해 주십시오. 의료가 멈추면 개혁도 멈췄던 과거의 실패 사례를 또다시 반복할 수 없습니다. 국민이 아플 때 제때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이번 의료계획을 반드시 완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고 계시나요? 겨울철에 심해지는 미세먼지 피해를 줄이기 위해 계절관리제 차량 운행 제한 제도가 시행됩니다. 매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수도권과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에 진입하여 운행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되며 저공해 조치 차량은 자유롭게 운행할 수 있습니다. 저공해 조치 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 전산 시스템 또는 지자체 환경부서에서 가능합니다. 미세먼지 없는 깨끗한 하늘 만들기. 이 캠페인은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함께합니다. KBS 라디오 기후위기 대응 캠페인 지구를 저는 기후정의 동맹에서 일하는 한재각이라고 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날씨가 이상해졌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겨울에도 봄처럼 따뜻해지기도 하고 여름에는 너무 더워지기도 하고. 근데 이게 단순히 덥고 춥고 불편한 문제가 아니라 누군가는 생존에 관한 문제이기도 하죠. 우리나라에서도 엄청난 비 때문에 반지하에 살고 계신 분이 돌아가시기도 했잖아요. 근데 이런 일들이 가만히 생각하면 기후변화에서 피해를 보는 거는 더 가난한 사람들, 사회적 약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이겠죠. 전 세계 1%의 슈퍼리치들이 배출하는 온실가스량이 전 세계 사람 50억 명이 배출하는 양과 같다고 합니다. 비행기도 타고 엄청난 집, 자동차, 명품들 이런 거 소비하면서 온실가스를 엄청나게 배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피해를 받냐 보면 피해는 거의 보지 않지 않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다 피해를 보는 거죠. 이대로 간다면 불평등이 가장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무너져 내릴 겁니다. 이걸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기후위기는 불평등의 위기이고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이 기후위기를 막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다. 기업들, 돈 많은 사람들, 정치 권력들이 지나치게 권력이 강하고 많은 사람들은 사실은 그 권력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어서 어떤 정부 정책을 결정하는 데 소외되기도 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바꾸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고 누진적 소득세를 강화하는 것도 그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노동자들의 노동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같이 또 있어야 할 거라 생각합니다. 뜨거워지고 있는 지구. 지금 우리의 문제입니다. KBS 라디오 기후위기 대응 캠페인 지구를 지켜라 였습니다. KBS 58분 날씨. 오늘 아침 가장 주의하셔야 될 점은 안개입니다. 내륙 곳곳으로 짙은 안개가 끼어 있고요. 오전까지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하늘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이틀간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좀 떨어지는 곳이 있긴 한데요. 낮 기온이 상당히 부쩍 오를 전망입니다. 건강관리 그만큼 신경 쓰셔야 되겠습니다.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면서 아침과 낮에 옷차림에 유의하시고요. 아침 기온 서울은 1.6도로 출발했고 현재 기온 2도 가까이 올라 있습니다. 낮 기온은 12도까지 오르면서 일교차가 더 벌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어제보다 아침 기온은 떨어졌고 낮 기온은 더 오르기 때문입니다. 세종과 대전 13도, 광주, 부산 14, 강릉, 대구 15도 등으로 대부분 10도 이상의 기온을 보이겠고요. 당분간 포근함이 이어지면서 내일과 모레 서울은 15도까지 오르고 토요일은 16도까지도 예보가 되어 있습니다. 동해안과 산지는 오후부터 모레까지 바람이 강하겠습니다. 또 오늘 오후부터 밤까지 중부지방과 경북 내륙은 바람이 강할 전망이고요. 동해안은 더 건조해지겠습니다. 대기질은 대체로 무난하지만 오늘 밤 수도권과 강원 영서 등 일부 중부 지역에 미세먼지 농도가 좀 높아지겠고요. 내일은 중부지방의 대기질이 나쁘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1.9도입니다. 기상청에서 KBS 58분 날씨 최영우였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전종철의 전격 시사. 한국인이 러시아에서 간첩 혐의로 체포된 사건,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봅니다. 박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국 국민 한 명이 올해 초에 러시아에서 간첩 혐의로 체포됐다고 외신이 보도했습니다. 이게 처음 있는 일이죠? 네, 특히나 이 간첩 혐의로 러시아에서 체포됐다 이런 건 처음 있는 일인데요. 이 지금 러시아 타스 통신에서 보도된 내용이거든요. 그 러시아 극동 지역의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백씨 성을 가진 그러니까 백모 씨 한국인이 나이는 50대라 그래요. 체포가 된 겁니다. 이 지금 행적을 좀 보면은요. 올해 1월에 중국에서 육로로 블라디보스톡에 입국을 해가지고 며칠간 생활을 하다가 이 러시아 연방보안국 FSB에 체포됐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FSB에도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 게 이제 예전에 그 소련 하면 이제 KGB를 많이들 기억을 하고 있잖아요. 그 특수 정보기관이죠. 여기가 이제 굉장히 악명 높은 정보기관인데 그 후신이 바로 FSB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러시아 당국이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가지고 이 드러난 자료들로만 좀 추정을 해보고 있거든요. 네. 일단 지금 드러난 정보 중에 법원 판결이 있는데 지금 체포 기한을 연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원래 1월에 잡혔다가 지금 다시 3월 달에 6월로 연장을 한 상태인데 그 법원 문서를 보면은 대한민국 국적이고 전과는 없고 기혼으로 어린 자녀가 있다. 또 한국에서 대학 교육을 받았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아내도 같이 체포가 됐다가 풀려나가지고 지금은 한국에 나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백 씨 어떤 혐의 받고 있습니까? 지금 이제 특히 좀 주목이 되는 거는 그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간첩 혐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잡혀 있는 곳이 어디냐 여기를 좀 봐야 되는데 그 레포르토보라는 그런 구치소에 감금이 된 상태예요. 그 레포르토보가 어디냐면은 예전에 스탈린 시절에 네네. 반대파를 숙청하는 그런 장소고요. 이거 굉장히 악명이 높은 게 모두가 다 독방을 쓰게 됩니다. 네네. 그리고 예전에 보면은 그 이제 뭐 미국 그 출신 기자들이라던가 이런 사람들도 다 여기에 좀 잡혀 있거든요. 저 혐의는 그래서 뭐냐면은 일단은 지금 러시아가 아까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러시아 언론 보도가 있는데 그 중에 좀 신뢰를 해볼 수가 있는 게 그 타스 통신이에요. 이게 왜냐면은 타스 통신이 관영 통신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러시아 정부가 불편한 내용을 자신들이 공식적으로 밝히지는 않더라도 이 관영 통신을 통해서 일부 공개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타스 통신 보도를 보니까 이 백 씨가 메신저를 통해서 국가기밀을 받은 것이 확인이 됐다. 이렇게 네네.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백 씨 자신은 이 정보를 외국 기관에 줘야 됐다.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데 이 정보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까지 확인이 되지는 않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즉 이제 요약을 해보자라고 하면은 국가 기밀 정보를 외국 정보기관에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다만 이 내용들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는 1급 기밀로 분류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구체적인 정보는 공개가 안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요약을 해보자면은 어떤 국가 기밀을 메신저로 받았다. 근데 이 표현을 보면은 전달까지는 하지 못한 상태다. 이렇게 좀 요약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아직 간첩 행위했다고 볼 만한 정황이 확인된 건 아닌데 러시아 정부가 민감하게 여길 만한 행적이 있는 겁니까? 일단 기존의 주요한 행적들을 보면은 북한 관련 활동들이 좀 많아요. 네. 그러니까 백 씨가 이 극동 지역에서 평소에 했던 일들이 북한의 이탈 주민들의 구출을 돕는 그런 활동을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이 소외계층 지원단체에 소속을 두고 있는 상태고 또 선교사 활동도 쭉 해왔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에 좀 주목을 해볼 수가 있는 게 이게 왜냐면은 블라디보스톡이랑 이런 이제 러시아 극동 지역에는 북한인 근로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한 네네. 수만 명 정도 있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주로 이제 벌목이라던가 아니면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인데 즉 이 얘기는 블라디보스톡에서는 북한 노동자가 좀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교사들이 직접 접촉을 해가지고 이 탈북민들을 지원하는 탈북을 도와주는 그런 일들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근데 이 러시아가 최근에 이 북한 노동자를 이렇게 지원하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즉 이 얘기는 블라디보스톡에서 활동을 좀 민감하게 주시하고 있었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이 블라디보스톡이 또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무기들이 옮겨가는 곳이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첩보 활동이 굉장히 왕성하게 이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 당국이 역시 민감하게 보는 지역입니다. 즉 최근에 이 배경들을 좀 보면은 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다음에 북한하고 러시아의 관계가 굉장히 밀접해졌잖아요. 네네. 즉 이런 상황에서 이 백 씨가 선교사 활동을 하면서 대북 사업을 했다라거나 아니면은 또 북한과 러시아와 관련된 어떤 정보를 받았다라거나 이런 것들을 좀 그 러시아에서 의심해서 볼 수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우리 정부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일단은 러시아 정부에서 즉각적으로 연락을 해줬다라 그래요. 근데 내용을 연락을 해줬는데 일단 우리 외교부는 체포 사실을 그래서 이제 체포가 된 직후부터 인지는 하고 있었는데 노력은 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밝힐 수 없다라는 입장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 내용들을 공개했을 경우에 오히려 이제 백 씨를 데려오는데 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한 거고요. 네. 어제 보도가 나온 다음에 기자들이 당연히 여러 가지 질문들을 했는데 다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다만 원론적인 얘기만 했는데 우리 국민의 신변 안전이 확보되기 전까지는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언급을 삼가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러시아에서 간첩 혐의 또는 반역죄로 체포되는 외국인이 늘어나고 있다고 해요. 네,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이런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데 뭐 아주 좀 뭐 이례적이라고 할까요? 굉장히 좀 심각한 사례는 미국과 러시아의 이중 국적을 가진 여성의 사례인데 이 여성이 우크라이나 자선단체에다가 우리 돈으로 7만 원 정도를 기부를 했다가 반역죄로 체포된 그런 사례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미국 국적 언론인 이 에반 게르시코비치라는 월스트리트 저널 기자도 잡혀 있는데 그 장소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레토르포보 그 교도소에 수감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 씨가 갇혀 있는 데랑 같이 수감이 돼 있는데 이 지난해 3월에 체포가 됐어요. 역시 간첩 혐의로 체포가 돼가지고 1년 넘게 지금 재판조차 없이 수감 중인 상태인데 이 러시아가 보면은 그 죄수 교환을 좀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예전에 나발리의 죽음을 요 코너에서 한번 다룬 적이 있었는데 그때 나발리하고 독일에 잡혀 있는 그 암살자 바딤 크라시고프를 교환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이런 얘기를 좀 전해드린 적이 있었잖아요. 네네. 그때 교환을 하려고 했던 대상자 중에 한 명이 방금 설명해드렸던 이 월스트리트 저널 기자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미국이 추가로 나발리하고 미국인을 원했는데 그 미국인이 바로 이 기자였던 거고 같은 방식으로 좀 체포가 되어 있다. 이런 내용을 좀 볼 수가 있어요. 네. 한국과 러시아 갈등이 이번 사태와 관련이 있다고도 볼 수 있나요? 그렇게 좀 볼 수밖에 없는데 지금 한러 관계가 썩 좋지가 않은 상황이잖아요. 네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북중러 연합이 공고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한국은 미국과의 동맹을 뭐 어느 때보다 좀 강화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도 서방이 주도하는 그런 대러 제재에 동참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그 러시아는 굉장히 강하게 비판을 했거든요. 그리고 또 반대로 북한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러시아 쪽을 지원하기 위해서 수백만 발의 포탄을 지원한 바도 있고요. 또 우리 정부가 이걸 비판했는데 이걸 가지고 또 러시아가 비판을 하고 이런 상황들이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하고 연결을 해가지고 한국인 체포 같은 이런 사건이 벌어진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있고요. 이 백씨 체포건은 이제 관연 통신을 통해서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의 의도가 있는 걸로 볼 수가 있는데 두 가지로 분석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일단 한 가지는 러시아 정부가 한국을 외교적으로 압박하는 수단으로 쓸 수가 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우리 국민을 데려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압박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또 한 가지 해석으로는 북한을 향하는 메시지다 이런 해석도 있어요. 지금 북한이 이제 탈북민 이렇게 구출을 돕는 우리 사람을 우리가 체포했다. 그러니까 그 남한에서 데려가려고 하는 거를 러시아가 막아줬다. 이런 메시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지금 안 그래도 좀 코너에 몰려 있는 상황에서 북한하고 조금 더 우호적인 관계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을 걸로 좀 보입니다. 두 가지 분석이 가능하군요.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순봉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종철의 전격시사 2부 순서 아닙니다. 이어서는 이제 최재성 수석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고생했습니다. 여야가 선거대책위원회 구성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선거체제로 돌입했습니다. 여야의 막바지 공천 상황과 현재 판세 등 총선 관련 현안 분석해 보겠습니다.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나오셨습니다. 수석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여야의 지역구 공천 작업이 사실상 마무리되다시피 했어요. 대진표도 거의 다 확정이 됐습니다. 뭐 한강벨트, 수원벨트, 낙동강벨트, 벨트도 많습니다. 가장 눈여겨보시는 곳 한두 군데만 좀 찝어주세요. 뭐 세 군데 다죠. 아, 그렇죠. 역시 이 한강, 수원, 낙동강 벨트 이 세 군데 다 조금 과거 선거하고는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정말 주목해야 될 지역인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총선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현재 판세, 이게 제일 어려운 질문일 텐데 현재 판세는 좀 어떻게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의 어떤 흐름이나? 뭐 이제 한 달 남았잖아요. 네네. 한 달이 채 안 남았는데 지금부터가 또 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통상 이제 선거 한 달 전에 조사가 그대로 의석에 반영됐다는 통설이 있는데 그 사실과 다른 거거든요. 네. 한 달 전에 각 정당의 지지율 또 총선 예측 조사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달라져요? 많이 달라지죠. 네네. 그래서 그게 2012년 선거도 그랬고 2016년 선거도 그랬고 2020년 선거도 2020년 선거는 대체적으로는 맞았는데 그렇게 막 의석 차이가 많이 나리라고는 그 정도 예측은 사실 한 사람도 있었지만은 지지율 정당 지지율을 갖고 환원해 봤을 때 의석수 차이가 그렇게 날 수가 없었거든요. 간발의 차로 민주당이 이긴 데가 많았어요. 그죠? 예. 네. 그래서 지지율 정당 지지율 차이는 한 달 전에 2020년 경우에는 꽤 조금 났었는데 의석수 차이가 그렇게 벌어질 정도의 지지율 차이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한 달 전 지지율, 지금 지지율이 그대로 총선으로 반영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부터다 이렇게 볼 수도 있네요. 그렇습니다. 자, 제가 좀 구체적으로 여쭤볼게요. 최근 총선 판세에 가장 큰 변수로 떠오른 건 뭐니 해도 조국 혁신당입니다. 우선 조국 혁신당이 이렇게 급부상하고 있는 원인 뭐라고 보세요? 우선은 저는 소위 말해서 조국 대표가 장관으로 임명됐던 당시에 윤석열 총장 때죠. 그때 이제 엄청난 이제 수사가 들어오고 막 그랬었죠. 그랬을 때 서초동에는 이 조국 억울하다, 검찰 문제 있다. 이런 이제 집회들이 대규모 집회들이 열렸고요. 또 광화문에는 조국 구속하라 뭐 이런 집회들이 열렸어요. 네네. 양쪽 다 이제 실천적 경험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일종의 이제 지지자들이죠. 이게 강력하게 그때 존재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민주당하고 또 이제 다른 스텝으로 이렇게 보지를 않고 있고 윤석열 정권에 또 가장 강력하게 또 맞설 수 있는 그런 이제 정치 세력으로 보는 거죠. 네. 거기다가 이재명 대표와 또 조국 대표가 회동을 했고 사실상의 윤석열 정권 앞에서 공동연대하자 뭐 이런 이제 장면들이 보여졌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자들도 비례 투표에 있어서 조국 혁신당을 지지하는데 바리케이트가 제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정치적 거주 이전의 자유 이런 것들이 심리적인 바리케이트가 제거가 됐네요. 제거가 돼서 네. 상당히 이동을 하게 되는 거고 또 하나는 민주당은 소위 말해서 이제 공천 과정에서 조금 이제 지지율이 조금 흔들렸었잖아요. 그래서 빠져나가는 것을 또 막는 바리케이트가 이제 생긴 경우. 그래서 조국 신당으로 가는 이 바리케이트는 없어졌고 민주당에서 빠져나가는 바리케이트는 또 이제 막게 되는 세워지게 되는 네. 이제 이런 이제 요소들이 있다고 봅니다. 자,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이 파이를 나눠 먹는 제로섬 게임 관계인지 아니면 무슨 뭐 지역이니 비례니 해가지고 역할 분담에 의해서 시너지를 낼 수 있을지 이게 이제 관심인데요. 결국 두 당이 야권 통합 차원에서 손을 잡게 될 것이라는 점을 이제 감안을 하면
조국 혁신당 부상은 기본적으로 여당의 지금 악재 아닙니까? 좀 위협 아닌가 싶어요. 뭐 저는 이제 통상 네. 이제 선거로만 놓고 봤을 때는 조국 신당과 민주당의 파이 크기가 확장적이지는 않습니다. 네. 조국 신당이 조금 더 진보적인 그런 이제 유권자를 일부 이제 흡수한다 뭐 하더라도 그것이 이제 큰 어떤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수치라고 보고요. 그런데 결국은 메시지, 공중전 이런 점에서는 선거를 앞두고 윤석열 정권에 대한 소위 말해서 이제 쌍포가 장렬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선거 메시지, 선거 구도 이 속에서 반윤석열, 윤석열 정권 심판, 윤석열 정권에 대한 문제 제기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이제 강력하게 이제 제기되기 때문에 총선 전체판에는 여당에 굉장히 이제 부담스러운 네. 그런 게 되겠습니다. 조국 혁신당이 지지율이 정말 의미 없는 그런 거라면 아무리 세게 메시지를 내고 윤석열 정권 심판을 얘기를 해도 네. 그것이 이제 영향이 미미할 텐데 민주당의 심판론과 조국 신당의 확실한 심판론과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장렬하게 되면은 여당으로서는 매우 이제 곤혹스러운 이제 메시지 전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 조국 혁신당이 부상하기 전까지만 해도 여당 분위기가 상당히 괜찮았는데 지금 상당히 긴장하는 빛이 역력하고요. 자, 여기서 이제 민주당 막바지 경선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거의 예외 없이 비명계 의원들이 줄줄이 탈락했습니다. 박용진 의원에 이어서 송갑석 의원이 어젯밤에 결국 하위 감점 벽을 넘지 못했고 그 이전에 이제 3선의 전해숙 어젯밤에 도종환 의원 역시 3선이죠. 고배를 들었습니다. 비명 행사 공천이 완성됐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도 있는데 이런 일련의 공천 과정 어떻게 보세요? 우선은 이제 소위 이제 지난주까지 민주당이 공천 과정에서 강력한 그런 지진이 발생을 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선대위 이제 임종석 공천 배제를 정점으로 이 강력한 지진이 발생을 한 거예요. 네. 그러면서 지지율에도 조금 하자가 생겼고 그런데 지금부터 뭐 경선에서 박용진 의원이 예를 들어서 패배하고 또 뭐 앞으로 또 뭐 송갑석 의원 패배하고 도정환 패배하고 앞으로 이제 전해철 의원 뭐 신동근 의원 이렇게 남았잖아요. 그런다 하더라도 여기는 여진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이 지진 그 자체는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박용진마저 졌네 경선에서 졌잖아요. 그게 한 일주일 열흘 전 상황이면 이게 막 임종석 전 실장처럼 약간 확산이 될 수 있는데 지금 분위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예. 앞서서 엄청난 지진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여진에 해당하기 때문에 크게 판세에는 영향을 줄 정도의 그런 결과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특징적인 것이 민주당은 그런 걸 잘 봐야 될 거예요. 민주당을 탈당한 자와 탈당하지 않은 자가 있잖아요. 네. 탈당하지 않은 자는 어떤 식으로든지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서 뭐 백의종군을 하든 뭐 일조를 할 그런 이제 마음이 있는 거고 탈당한 사람들은 출마를 하잖아요. 예. 그래서 출마를 하는 분들이 민주당 후보의 득표력을 얼마나 잠식할 거냐 이거에 따라서 민주당 강세 지역이 접전 내지는 열세 지역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본래 지지는 끝났고 이제 여진에 해당하는 공천을 놓고 보면 여진에 해당하는 것만 남았기 때문에 그 자체는 영향이 미미하지만 각 지역구별로 뜯어봐서 예컨대 부평을 뭐 이런데요. 그런 데가 십수 군데 되거든요. 네. 전현직 의원이 그게 이제 어떤 실질적인 지역구 승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거는 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비명계 대거 탈락은 친명계 약진이기도 합니다. 서울 서대문갑 경선에서 이재명 대표 최측근 정진상 전 실장 변론을 맡았던 이른바 대장동 변호사라고 불리는 김동화
변호사가 공천권을 거머쥐었어요. 근데 여기서 약간의 공정성 논란이 제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 과정이 진행된 건가요, 이게? 뭐 역시 이것도 여진에 해당하는 건데요. 박용진 여진보다는 훨씬 더 미미한 여진이기 때문에 감지되지 않을 정도 수준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과정에서 이제 후보를 넣고 빼고 뭐 했던 거는 이제 통상 그런 경우들이 과거에도 이제 꽤 있었는데요. 그거 자체가 문제 제기를 받을 만한 일이라 하더라도 저는 뭐 여진 중에도 감지되지 않을 정도의 여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이해찬, 김부겸 공동선대위원장 체제가 꾸려졌습니다. 최전 수석님께서는 임종석 전 실장이 합류하면 최강 선대위가 될 거다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네. 지금 이제 백의종군 모드인데 일단 당에서 계속 러브콜을 보내면 어차피 당에 남은 건데 결국 선대위 합류할까요? 예상. 선대위가 조금 이렇게 우리가 분리해서 봐야 될 것을 이렇게 혼동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네. 선대위원장 그러면 똑같은 선대위원장이 아니거든요. 민주당은 상임선대위원장이 있고요. 지금 이재명 대표, 이해찬, 그다음에 김부겸 이 세 분은 상임선대위원장이고요. 공동선대위원장이 수십 명 됩니다. 네네. 그래서 어떻게 임종석 의원에게 제안을 하고 어떻게 이제 선대위 합류시킬 것인가는 상임선대위원장이냐 공동선대위원장이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어요. 근데 뭐 제가 보기에는 상임선대위원장은 이재명 대표가 생각하지 않는 것 같고 공동선대위원장은 수십 명 중에 이제 한 명이 되기 때문에 임종석 합류 효과가 사실상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임선대위원장으로 간다면 그거는 의미가 있는데 의미가 있고 최강의 이제 선대위가 되는 거죠. 근데 공동선대위원장이라면 이건 조금 좀 다른 문제다. 그러면은 임종석 이 전 실장의 경우에 아마 백의종군이라는 말이 그런 점에서 좀 나온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민의힘은 총괄선대위원장이냐 공동선대위원장이냐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같은 선대위원장자가 붙어도 달라요. 그래서 거기는 원톱에 그 다음에 다수의 공동선대위원장이 지역별로 나눴습니다. 예. 그 이제 더 늘어날 거예요 아마. 민주당은 벌써 20명이 훌쩍 넘었죠. 한 30명 가까이 되는 거죠. 공동선대위원장이. 그래서 요게 이제 상임이냐 국힘의 경우에는 이제 총괄이냐. 그러니까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원톱 체제거든요. 그래서 이 존엄 1인 체제가 되는 거고 공동선대위원장은 민주당의 공동선대위원장하고 이제 같은 급을 그렇게 배치를 한 거기 때문에 한동훈 단독 선대위입니다. 그런 현실적인 이유도 있는 것 같아요. 한동훈 위원장이 전국을 이제 휘젓고 다니는 거고 이제 사실 나경원, 안철수, 원희룡 다 그 자신이 힘든 선거를 치르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기가 속한 그 지역 광역자치단체 맡아라 뭐 이런 약간 컨셉 같고요. 자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민주당 비례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 시민사회목 후보에 선발됐다가 한 명은 반미단체 활동, 한 명은 사드 배치 반대로 각각 논란이 일었던 후보 2명이 어제 자진 사퇴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민주당 정책이 주한미군 철수냐 한미 연합훈련 반대냐고 몰아붙인 바 있습니다. 이 과정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민주당이 민주당 주도의 비례연합 정당 아닙니까? 네. 그래서 민주당이 관리할 수 있었던 부분인데 놓쳤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것이 만약에 전지혜 운영위원이 사퇴하지 않고 이게 이제 몫을 떼어준 거 아니에요? 네네. 그래서 사퇴하지 않고 끝까지 버텼으면은 이거는 좀 문제가 될 만한 일인데 사퇴함으로써 이제 수습이 된 셈이죠. 부담을 덜었다고 보시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반면에 과거 5.18 민주화운동 북한국 개입설 발언으로 논란에 휩싸였던 국민의힘 대구 중남구 도태우 후보 관련해서
국민의힘 공관위가 어제 종일 재검토하고 격론도 벌이고 한 뒤에 사과의 진정성을 인정한다면서 공천을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건 어떤 결정일까요? 우선 이제 같은 시기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소위 야당에서 얘기하는 도주 사건이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도태우 후보의 경우에는 박근혜 탄핵 변호사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사실은 탄핵의 변호사고 탄핵의 당사자도 윤 대통령이 만났고 박근혜 대통령을 수차례 만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종의 그거는 이제 민심 지지율에 다 반영이 이미 돼 있기 때문에 탄핵 변호사 도태우 이거 공천 유지 이것이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기는 어렵습니다. 이른바 뭐 보수 대통합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런데 5.18 관련 발언 또 일베 관련된 이 연관 이런 것들이 결국은 윤 정권 심판론에 지금 또 이 하나의 또 사건이 생긴 게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예. 호주 대사 임명 이건 정말로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그래서 도태우 후보 공천 유지하고 요게 맞물려 있기 때문에 윤 정권 심판론에 오히려 도태우 후보의 5.18 발언 그다음에 일베의 댓글 공유 뭐 이런 것들이 조금 부차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래서 아마 공천 전반전에는 민주당이 굉장히 안 좋게 요동쳤던 거고 이제 이게 이번 주 넘어오면서 이종섭 장관 문제 그다음에 도태우 공천 유지 이것이 맞물리면서 조금 이제 국민의힘이 조금 이제 곤란을 겪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진입하게 된 또 하나의 요소 같습니다. 안 그래도 드리려던 이제 질문이 이종섭 전 장관 얘기였는데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출국 금지 해제 조치 이후에 호주 대사에 이제 출국을 했습니다. 관련해서 민주당은 이종섭 특검법을 국회에 제출했어요. 민주당의 대응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제출해도 뭐 현재 이제 이번 국회가 종료되면 이제 끝나는 건데 정치적으로 굉장히 이거는 이제 상징적이고 파장이 큰 일이 일어난 거거든요. 그래서 대응 자체는 뭐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만 특검법을 제출했느냐 안 했느냐를 놓고 평가할 문제는 아니고요. 이것 자체가 갖고 있는 파장에 민주당이 잘 대응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반면에 정부 여당에서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대처해야 한다고 보세요? 대처할 방법이 없는 거죠. 특히 아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동안은 개인적인 이제 호감도도 꽤 이제 상승시키고 또 민주당의 이제 일종의 이 공천 잡음이 굉장히 데시발이 높았거든요. 네. 이 반사의 이익을 받다가 한동훈 효과가 사실은 없어져 버리는 이제 계기가 될 거예요. 이런 일을 놓고도 이종섭 장관 건을 되게 크게 이제 보시는 거네요. 이런 거를 놓고도 오히려 정부 입장을 그대로 옹호를 하고 있고 그래서 뭔가 좀 다르구나 했던 것들이 이제 무색해지는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효과가 이제 한계에 봉착을 했고 이 사건 때문에 초록은 동색이고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실정 잘못된 것과는 조금 다른 이미지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제 초록 동색이 되는 그런 이제 사건이 되겠습니다. 네, 이종섭 전 장관 사건에 대해서 분석을 해주셨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었습니다. 전종철의 전격 시사 2부 순서 여기서 마치고 3부가 이어집니다.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워렌 버핏은 가치 투자, 필립 피셔는 성장주 투자, 피터 린치는 장기 투자, 그리고 성기영은 경제쇼. 방법은 달라도 목표는 하나. 여러분을 성공의 길로 안내합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성기영의 경제쇼.
주말 오후 5시 5분 정보를 업그레이드한 성기영의 경제쇼 플러스. 일주일 내내 함께하십시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전종철의 전격 시사. 한 주의 가운데서 뜨거운 정치 현안을 본격적으로 토론합니다. 매주 수요일에 만나는 본격 토론, 최진영 변호사, 김준일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최진영입니다. 오늘은 조국 혁신당 얘기부터 해볼게요. 네. 최근 총선 판세의 가장 큰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우선 조국 혁신당이 급부상한 원인 뭐라고 보세요? 저부터 할까요? 네. 첫 번째, 전지혜가 조국을 살렸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요. 아시다시피 지금 그 더불어민주당 비례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의 비례 1번 전지혜, 이분이 알고 봤더니만 본인의 어떤 그런 그 진보당 관련되는 어떤 그 경력, 본인한테는 혼장 같은 경력일 건데 그것을 숨기고 이 공천 신청을 했고 결국 그 비례 1번 공천을 받으면서 중도에 있던 분들이 도대체 이게 뭔가 이런 것 같습니다. 내가 민주당은 지지하지만 도저히 통진당의 후예라고 할 수 있는 진보당은 도대체 내가 지지할 수 없다라는 그런 것을 하면서 네. 결국 민주당보다는 지금 조국 신당으로 많이 옮겨가는 그런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더불어서 조국 그 전 장관 지금 조국 대표를 지지하는 거에 대한 어떤 동정표 이런 부분도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시다시피 지금 조국 방탄당이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그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1, 2심에서 자녀 입시 비리 등으로 해가지고 실형 2년 선고를 받았고 대법원이 막 예컨대 오늘이라도 판결을 선고한다고 하면은 깜빵으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영입 국회의원 1호 황운하 의원 같은 경우에도 지금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으로서 실형 3년을 1심에서 선고받았습니다. 네, 둘 다 비례 신청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과연 최근에 있어서 이 조국 전 장관이 급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계속 이런 그 여론의 흐름이 이어질지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 의견이 분분한 것 같은데요. 컨벤션 효과 분명히 있는 것 같고 지금 민주당이 비례의 순번에 대한 어떤 혁신적인 어떤 새로운 대안을 내놓지 않는다고 하면은 제 예측으로는 조국 전 장관이 상당 부분 선전할 가능성이 지금 있기 때문에 결국 이런 부분에 대한 민주당의 비례대표와 관련되는 입장 조국과 연대할 것인지 아니면은 민주당 몰빵으로 갈 것인지 이런 전략적 선택에 따라서 조국 그 신당의 미래가 결정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측해 봅니다. 네. 그러니까 전지혜가 조국을 살렸다고 하는데 전지혜를 아시는 분이 대한민국에 몇 명이나 있을까요? 제가 말하는 거는 진보당 소위 말해서 통진당의 후예인 진보당 계열이 들어와서 거기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는 거는 맞지만 그거는 소위 말하는 이제 민주당 지지층보다는 보수 쪽에서 더 세게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그 부분보다는 그러니까 윤석열이 조국을 살렸다가도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의 어떤 일방 독주, 검찰 독재라고 불리우는 이게 이제 계속 이제 조국 전 장관을 이제 상기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억울하게 당했다 쉽게 얘기를 하면은. 그러니까 지금 그 여론조사 이제 최근에 나왔던 여론조사들을 보면은 대체적으로 10% 중후반대 이 정도 나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계속 유지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선거 때 가면. 총선 당일날 가면은 민주당이 지금 이제 더불어민주연합을 만들면서 이제 334를 했거든요. 그러면은 10석을 소위 말해서 민주당 공천자가 아니라 외부에 주는데 2016년에 민주당이 25% 그러니까 선거제도가 조금 다르긴 하지만은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될 것 같고
지금 계산해 보면은 대체적으로 한 1.9%의 한 석씩 나올 것 같아요. 지금 대체적으로 보면 이래저래 계산해 보면은 그러면은 25%를 얻었을 때 2016년에 민주당이 12석을 얻었거든요. 비례로. 네. 그러면은 10석을 외부로 주면은 민주당에서 지금 비례로 공천한 사람은 한두 석밖에 안 나와요. 지금 이 상황이 25%를 받아도 심지어. 근데 막 10%까지 10%대로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민주당에서 공천한 사람 한 명도 비례로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은 사실은 조국혁신당하고 어느 정도 느슨한 연대 이런 게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은 막판 되면 민주당이 난리 날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래서 경쟁의 관계로 간다. 아니, 그래서 이제 네. 지민 비조가 아니라 지민 비민이다, 민주당 몰빵이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지지자들끼리 상당히 긴장 관계가 좀 형성이 될 수는 있는데 어찌됐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윤 비명 요 세력들이 이제 갈 곳이 조국혁신당으로 많이 갔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40대 50대가 주축이거든요. 여기에는 이제 검찰개혁의 대의에 동의하는 거가 하나가 있고 소위 말해서 조국 장관한테 약간의 마음의 빚을 졌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뭐 범죄연대네 방탄연대네 뭐 이렇게 말씀하시지만은 그게 크게 중요하지 않은 부분들이 이제 이전될 거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앞으로 그 총선에 미칠 파급력 그리고 양당에 미칠 어떤 득실 이게 되게 이제 주목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제가 말씀드리고 있으면서도 그 계산법을 저도 모릅니다. 며느리도 모르고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지금 김준일 평론가님이 말씀하신 거하고는 좀 사뭇 다를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지난 21대 대선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이 거의 180석 가까이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연동형이란 것이 비례 지역이 굉장히 많고 당선된 그 숫자가 늘어날수록 비례는 줄어드는 그런 어떤 그 구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지역구가 21대 지역구 같은 정도의 압도적인 민주당 어떤 우세로 가기는 어렵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21대보다 22대의 민주당의 어떤 비례 의석이 더 늘어날 가능성은 저는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인데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구도 자체에 대해서는 저는 김준일 평론가님 말씀에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지금은 같이 손잡네 뭐네 한다라고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에서 비례를 공천을 하려고 했는 사람들이 하나도 못 받네 이런 상황을 과연 민주당이 지지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국 하나의 내부적인 갈등 요소로 지금 그 더불어민주연합에서의 어떤 그 시민사회 4석, 진보 3석, 이 신진보당 3석, 이 거의 10명에 관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도 앞으로 민주당에서 이걸 어떤 식으로 재조정할지에 대해서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길 것이고 지역구에서 이른바 친명 횡재, 비명 횡사 얘기가 났듯이 지금 이런 인적 구성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과연 지금 어제 발표된 수명 이것이 계속 유지될 것인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재논이 될 가능성도 뭐 없지 않나. 한마디로 어떤 얘기가 있냐면 어제 뭐 전지의 그 1번이 사실상 본인 지금 말만 시민사회의 2석이고 진보의 3석이라고 하지만 시민사회 4석 중에 2석 가까이가 지금 실질적으로 통진당의 후예라고 할 수 있는 진보당과 직접적 관련성이 있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계속 이런 순번을 가지고 갈 수 있느냐. 민주당 내에서도 계속 어떤 개선을 요구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뭐 이 상태로 간다고 하면은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조국 신당의 힘이 더 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 아닌가 예측을 합니다. 네. 자, 조국 혁신당 대표는 22대 국회 첫 번째 행동으로 이걸 하겠다 그랬습니다.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겠다. 제가 이건 먼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선명성이죠. 선명성이고 이제 한동훈 특검법에서 나오는 얘기들이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자녀 뭐 입시와 관련해서 당시에 이제 그 자녀가 여러 이제 논문도 쓰고 그리고 뭐 여러 이제 학업과 관련된 거를 했는데 그게 이제 뭐 문제가 있다라는 언론 보도가 많이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선명성이고 또 하나는 이게
조국과 똑같은 잣대를 들이대면은 이게 가능하겠느냐, 이게 문제가 정말 없겠느냐 이런 게 좀 기본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경찰에서 무혐의 이제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를 했잖아요. 한동훈 그 자녀 뭐 논문 뭐 대필이나 뭐 조작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불신이죠. 쉽게 얘기를 하면은 그러니까 권력을 가지거나 검찰 출신들이 이제 이렇게 검찰의 수사를 받지 않는 이런 상황, 그러니까 검찰이나 경찰 수사를 받지 않는 것에 대한 불신이기 때문에 이 법안 자체가 제가 뭐 통과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높지 않다라고 보기는 하지만은 굉장히 선명하기 때문에 이게 전국 정당을 지지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조국 혁신당이 그런다고 보면은 굉장히 그 전략 자체는 굉장히 선명하고 좋은 전략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총선 과정에서 어쨌든 메시지를 낸 거니까 총선 과정에서 메시지로도 강렬하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 보시는 거네요. 그러니까 지금 큰 틀에서의 정권 심판론과 이제 뭐 정권 지지론 요거를 보면은 그게 그 격차가 줄어들기는 했지만은 아직도 꽤 벌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뭐 선거 여론조사마다 좀 다 달라서 제가 수치는 말씀드리기 어렵지만은 대체적으로 보면 10%포인트 안팎으로 아직도 이제 격차가 나는 여론조사가 많단 말이에요. 그걸 봤을 때 기본적으로 이제 어떤 정권 심판론이 누가 더 세게 문제 제기를 하느냐, 그 사람들이 지금 뭐 조국 혁신당을 지지한다고 보면은 이분들한테 주는 메시지는 확실한 거죠, 이게. 예.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이쯤이면 막 가자는 건 아닌가라고 하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또 특검이냐. 기존의 어떤 시스템은 놔두고 민주당 계열 같은 경우에는 특검 그렇게 상설 특검 하자고 해서 상설 특검 해놓았더니만 또 무슨 한동훈 윤석열 특검이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네. 저는 그걸 보면서 야, 이분들은 정말 그 대한민국 시스템 자체를 사적 보복을 위해서 이용을 하려고 한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본인이 지금 뭐 멸문지화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결국 본인이 지금 그 대법원으로부터 검찰이 그렇게 독재를 해내 뭐네 하고 공소권을 남용했다고 하지만 법원이 제3자인 법원이 실형 2년을 선고했고 그 본인의 부인인 정경심 그 교수에 대해서는 실형 4년을 선고했던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거를 가지고 아직까지 사적 어떤 보복적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이제는 자기가 그 원내에 들어가서 한동훈 윤석열 특별법을 만들어가지고 특검법을 만들어서 이제는 사적 보복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프레임을 만들어낸다는 것은 정말 대한민국의 어떤 그 법무장관을 했던 사람으로서 저는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이러한 선동 아니겠습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겠습니까? 실제 10명이 된다 하더라도 법안 발의를 하려고 하면은 뭐 그 지금 구조적으로 봤을 때 법안 발의가 사실 되기도 어려운 겁니다. 결국 지금 같은 경우에는 무슨 말을 해도 결국 선거용일 뿐인 것 같은데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우롱했던 사람으로서 법을 이용해서 사적 보복을 하려고 한다는 그런 프레임 자체가 정말 개탄스럽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봅니다. 요거는 짧게 좀 보론을 말씀드리면은 이 특검법의 내용이 딸 논문, 한동훈 장관 비대위원장 딸 논문 대피록도 있지만은 고발 사주 의혹에 관여된 부분도 있고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를 취소 소송하는데 2심에 패소했을 때 법무부가 상고를 포기를 했거든요. 왜 포기를 했느냐. 이 부분은 이거 직무유기다 이런 것까지 다 포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물론 뭐 일부에서는 보복이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예를 들면 손준성 검사가 이때면 뭐 지금 공수처에서 수사해가지고 지금 고발 사주에서 뭐 유죄가 나왔잖아요. 1심에서 그거와 관련해서 관련된 사람이 이제 한동훈 당시에 검사였거든요.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이게 근데 제대로 좀 수사가 안 되고 있다라는 국민들의 또 어떤 분노나 이런 것들이 좀 반영이 된 거라고 봐야 돼요. 네, 토론 중에 언급된 여론조사 개요 말씀드리겠습니다. KBS가 한국 리서치에 의뢰해서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전국 유권자 3,000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 조사한 결과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됩니다. 저도 이런 것 때문에 여론조사 결과를 제가 말씀을 안 합니다. 너무 힘들어 이거 진짜. 어떨 때는 두 개 연달아서 예, 맞아요. 그래서 가급적 예. 다음 질문 갈게요. 과거 5.18 민주화운동 북한군 개입설 발언으로 논란에 휩싸였던 국민의힘 대구 중남구 도태우 후보와 관련해서 국민의힘 공관위가 어제 종일 재검토하고 경론까지 벌인 뒤에 사과의 진정성을 인정한다면서 공천을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결국
그 내부적으로 국민의힘 진영 내부적으로 이게 굉장히 큰 문제가 됐었습니다. 저도 단톡방에 보면은 갑론을박이 아주 강했는데요. 결론적으로 얘기했을 때에 도태우 후보의 사과의 진정성을 인정하고 또 공천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라고 그 판단을 했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인정했던 4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요. 실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도 후보가 2차례에 걸쳐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는 점, 또 그 내용상 봤을 때 5.18 민주화 정신에 대한 헌법적 가치와 국민의힘 정강 정책에 대한 의미를 확고히 인식하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는 점, 그리고 5.18 정신을 존중하고 이어가겠다고 표방했던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5.18 민주화 운동에 관해서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한 당의 입장을 전적으로 존중한다. 이렇게 했는 것에 대해서는 진정성이 있다. 그리고 대신에 앞으로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좌시하지 않겠다. 이런 경고와 메시지와 함께 어떤 대구 경북의 어떤 전체적인 어떤 여론의 선택이라든가 후보를 선택했으니까 그런 부분 시스템 공천이란 그 취지를 종합적으로 했었는데 결국 일정 부분 표의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또 대구 경북에 대한 민심을 전혀 무시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어떤 절충설을 어떻게 보면 선택했다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 부분은 이게 선거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리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은 이번 선거는 이제 윤석열 심판이냐 이재명 심판이냐 약간 이쪽으로 이제 쫙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이번에 이제 뭐 이제 진보나 중도에서 나왔을 때 박근혜를 심판하러 나오느냐 윤석열을 심판하러 나오느냐 이게 사람들이 물으면은 1차적으로는 현 정권이죠. 근데 이거는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내가 더 선거에 포기를 하거나 안 나올 사람들이 더 선거에 나와서 심판해야 되는 명분을 강화하는 쪽으로 이제 되겠고, 진보 쪽에서 소위 말해서 민주당 지지자층에서 이제 뭐 공천 파동으로 좀 이탈하려고 했던 사람들한테 명분을 더 이제 강화시켜주는. 그래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큰 이제 논란은 되지 않는데, 다만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잣대 그러면 도태우를 날리면 장해찬은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끊임없이 잣대 논란이 벌어지고 국민경가 어쨌든 경선을 통과하는 거고, 다른 것보다도 이제 보수표죠. 박근혜 대통령 지지자들의 표를 의식했을 때 좀 불가피한 선택인데 리스크를 안고 간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또 다른 여당 입장에서는 악재라고 할 수 있는 게 이종섭 전 국방장관 출국 금지 해제된 뒤에 이제 호주 대사 출국한 걸 갖고 이제 야당에서는 이것도 역시 특검법 이제 발의를 하는데, 이제 특검법을 떠나서 여튼 요 사안에 어떤 그 파괴력이랄까요? 파급력은 어떻게 보세요? 사실 저 입장에서도 이 부분을 정말 속 시원하게 뻥 이렇게 그 당의 입장을 대변하기가 쉽지는 않은데요. 왜 지금이냐? 사실 총선 끝나고도 하실 수 있는 것이고 수사란 것이 뭐 하루 이틀 만에 끝나는 것도 아닌데 굳이 총선을 한 달 정도 앞둔 시점에서 이와 같은 그 악수를 두느냐에 대해서는 아마 필드에 뛰고 계시는 그 국민의힘 후보, 특히 수도권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참 굉장히 좀 아쉽고 안타깝다라는 이게 정무 기능이 약간 미흡했지 않나 이런 지적도 있어요. 그렇죠. 뭐 결국 용산에서의 정무 기능이 과연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인가에 대한 내부적인 자성과 비판이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결국 그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뭐 공수처에서 수사를 받고 적어도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이종석 전 법무장관이 4시간 가량 공수처에서 이 조사를 받고 또 그 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출국 금지할 이유가 없었죠. 그러니까 그에 따라서 법무부의 적법 절차를 거쳐서 출국 금지를 해제한 다음에 뭐 호주 대사로 갔는데, 법과 정치는 좀 상당히 또 다른 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적법 절차를 거쳤다 하더라도 과연 왜 이 시점에 이와 같은 일을 했는가에 대한 내부적인 어떤 문제 제기도 없지 않다. 참 저도 조금 난감한 이슈인 것 같습니다. 네. 그 국민일보가 어저께 기사 제목을 이렇게 썼더라고요. 이종섭 횡재에 반색하는 민주당.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이거는 민주당이 잘하는 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거는 뭐 말씀하셨다시피 용산에서 헛발질한 겁니다. 쉽게 얘기를 하면은. 그러니까 공수처가 막 긴박한 뭐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피의자를 도피시키려고 했는지 모르겠으나 그거는 모르겠으나 결과적으로 보면 그렇게 국민들한테 비춰지는 거고.
지금 정권 심판론에 재점화를 했다. 이렇게 좀 땔감이 필요하거든요. 사실은 이제 이미 소재는 있었는데 이게 점화를 시킬 소재가 필요했는데 이게 굉장히 크게 작용을 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저께 문화일보 사설이 이제 뭐 여당이 중도 서민 설득과 획기적 결단을 없으면 또 패배한다. 여기에서 대통령한테 이종섭 대사 임명 취소하는 것까지 고려해봐라. 이렇게 문화일보에서 사설을 쓸 정도로 사실은 이게 굉장히 좀 심각하게 저는 이제 여당한테 안 좋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어떤 뭐 효과 이게 상당히 반감되는 그리고 정권 심판론이 강화되는 걸로 지금 쭉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어요. 네. 자, 민주당 막바지 경선 상황 볼게요. 역시 이제 어떻게 보면 예상했던 대로 뭐 예상이라 그러면 그 당사자들은 섭섭할 수 있지만 박용진 의원에 의해서 송갑석 의원도 결국 하위 감점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비명계 3선의 전해숙, 도정환 의원 이런 분들도 고배를 들었고요. 비명 행사 공천의 완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뭐 반면에 그 대장동 변호사라는 분은 또 약간 우여곡절 끝에 또 공천장을 거머쥐고 이런 과정들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큰 파급력은 지금 타이밍에는 없을 것이다. 이런 관측이 우세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거는 반영이 다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게 영향이 없다라고 보는 것보다는 이미 앞단에서 이제 임종석 그리고 박용진 여기 이 단계에서 다 여론조사에 좀 반영이 된 걸로 이제 소재로 보면 될 것 같고 네. 사실 송갑석 의원 같은 경우에도 광주에서 유일한 재선이고 이제 최고위원 했다가 이제 사퇴한 이런 비명인데 이분이 꽤 이제 광주에서는 인지도가 있는 분인데 못 넘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더 영향을 미치기는 좀 힘들 거다. 왜냐하면은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민주당이 이제 선대위 꾸리고 그리고 임종석 백의종군 하겠다. 그리고 고민정 최고위원 다시 복귀하고 네네. 김부겸 뭐 선대위원장이 이제 뭐 이 부분이 단합도 강조하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90역이 다시 작동하는 계기로 지금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국민의힘 공천에 대해서도 지금 최근에 이제 잡음들이 나고 있는 걸 보면은 이제 반영이 됐다. 이제부터 사실은 이제 양당의 시작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선반영 됐을지 모르지만 후폭풍은 있다. 저는 그렇게 보이는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뭐 지금 박용진 민주당 의원 같은 경우에도 친명하라고 할 수 있는 분한테 사실 결정적으로 좀 패배를 당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조금 박해가 사라졌다. 민주당에서 네. 어떻게 보면 민주당에서 소수 목소리를 냈던 뭐 조응천 의원이라든가 금태섭 의원. 이로 오라고 저 제안도 그렇죠. 했어요. 지금 이제 보면 우리한테 와라. 도대체 거기에 어떻게 있는가 했는데 이제 조금 박해가 아니고 완전 박해가 된 거죠. 완전 박해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아예 없어져 버렸으니까 이제 러브콜을 지금 보내고 있다라고 하는데 아까 말씀하시는 것처럼 선반영 그러니까 지지율에는 선반영이 됐을지 모르지만 여전히 후폭풍은 남아있다. 지금도 민주당에서 현역들이 속속 지금 탈당하고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탈당한 분들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탈당하면서 보통 예컨대 김영주 민주당 그 의원 같은 경우에는 탈당하면서 당원 권리당원 1,500명씩 데리고 나간단 말이에요. 네. 그런 것은 민주당 조직의 균열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고 과연 그 표가 뭐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일부가 다시 뭐 민주당으로 복당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만 조직이 깨지면 실질적으로 그 조직 봉합하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습니다. 이 현역 의원들 비명계 현역 의원들이 사실상 뭐 어떻게 보면 탈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 후보를 지지할 것인가에 대한 민주당 내에서의 고민이 상당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지율에서의 어떤 선반영이 됐다라고 하지만 실제 4월 10일 날 투표에 아예 안 나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점에 있어서의 어떤 지지율이 실질적으로 떨어지고 그렇게 되면은 뭐 특히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2~3%로 이게 당락이 결정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사실 지역구뿐만 아니고 비례대표의 어떤 그 인원이 얼만큼 가는 것까지에도 어떤 후폭풍은 분명히 남아 있다고 좀 봅니다. 실제로 이제 전해숙 의원이 탈당하면서 이재명 대표를 강도 높게 비판을 했는데 그 워딩을 보면 비명은 척결의 대상일 뿐이었다. 경선에서 떨어진 의원들을 위로하기는커녕 혁신 대상으로 낙인 찍고 조롱했다. 동지들 상처에 소금을 뿌렸다. 뭐 네. 이런 표현 썼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말씀하신 또 하나는 실질적으로는 또
뭐 홍영표 의원처럼 출마를 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이 좀 변수는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 선거는 구도인데 실질적으로 예전 같은 경우에도 그 새누리당이 바른정당과 이렇게 헤어지면서 삼각구도가 되면서 민주당이 어부지리를 했듯이 이번 같은 경우에는 으로 그와 같은 그 민주당이 분열되는 속에서 아주 그 치열한 접전이 유지되는 서울이나 경인 지역에서 어부지리의 어떤 국민의힘의 승리 이런 부분에 대한 영향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번 이제 총선에서 보면 여야 대표의 입이 상당히 설전이 거칠어요. 그런데 반면에 또 총선에 임박할수록 여야 모두 설을 막으라고 안간힘을 쓸 거예요. 나머지 기간 입조심이 특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뭐 예를 들면은 2020년 총선에서는 차명진 후보의 어떤 세월호 폄훼 발언이 굉장히 민심에 악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강도가 있는데 약간 논란 수준이 있고 소위 말해서 우리가 어떻게 인간으로서 저런 얘기를 하지? 여기까지 가면은 이거는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칠 겁니다. 네. 저는 그 한동훈의 오럴 리스크는 지금까지 본 적이 거의 없는 반면에 이재명의 오럴 리스크는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그 민주당이 국민의힘 공천을 폐륜 공천이라 했는데 폐륜하면은 딱 한 사람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원내대표가 얘기하는 것처럼 결국 그 이재명의 3대 리스크 이른바 사법 리스크, 오럴 리스크, 당 대표로서의 어떤 그 CEO 리스크 이런 부분이 오히려 앞으로 그 갈수록 더 강화될 가능성이 오히려 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본격 토론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진영 변호사, 김준일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바른 시선. 전종철의 전격 시사. 우크라이나 역사상 최초로 아카데미 다큐멘터리상을 받은 체르노우 감독이 LA 현지 시각 10일 시상식에서 차라리 이 영화를 안 찍었다면 좋았을 것이라고 수상 소감을 밝혔습니다. 수상작은 우크라이나 남부 항구 도시였던 마리오폴이 러시아 침공 이후 봉쇄와 폭격, 전쟁 범죄에 휩싸인 생지옥으로 변해가는 참상을 여과 없이 담았습니다. 체르노우 감독은 과거를 바꿀 순 없지만 역사의 기록을 바로 세우고 진실이 승리하도록 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3월 13일 전종철의 전격시사 여기서 마칩니다. 진행의 전종철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